경남에서도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방역당국은 추가 병상 확보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소아 청소년의 백신 접종을 거듭 호소했고 40대 부부에 대한 오미크론 감염 여부를 오늘 밤 발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한파를 녹이는 희망 나눔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첫 기부자는 미얀마인으로 쿠데타로 힘든 미얀마를 도와준 데 대해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는 50대 남성을 경찰이 실탄을 쏴 검거했습니다. 두꺼운 옷 때문에 테이저건에도 충격 없이 난동을 계속하자 결국 실탄으로 제압했습니다. 지명을 정비하는 책임 운영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이 14년이 넘은 합천 일회공원의 오랜 갈등에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 시작합니다. 경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100명을 넘어선 데 이어 오늘도 100명에 육박했습니다.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단계적 일상 회복도 불과 한 달 만에 위기에 놓였는데요. 당장 관광업계와 소상공인들이 타격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손원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의 한 여행사입니다. 여행 상담이 사실상 끊겼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관광 수요가 늘 것이라는 기대도 잠시 한 달 만에 걱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구정 전후로 해가지고 사실 유럽 상품도 조금 이야기 좀 문의가 들어오고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괜히 코로나가 고가시하는 바람에 다시금 모든 게 다 스톱된 상태입니다, 사실은. 일상 회복 뒤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면서 최근 1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확산세는 커지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 우려까지 더해져 여행과 관광, 숙박업계 등은 울상입니다. 어디 가야 되겠다, 선택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시간이 걸려서 이제 한 달 동안에 기지개를 켜고 이제 준비 단계에서 이게 이제 상황이 급변하니까 저희가 참 걱정스럽죠. 예. 백신 3차 접종이 20만 명대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돌파 감염 양상은 우려스럽습니다. 최근 발생한 창원의 요양병원 집단 감염 확진자 37명 가운데 2차 이상 접종자가 29명, 이 가운데 13명은 추가 접종까지 맞은 사람입니다. 경남의 병상 가동률은 65% 수준입니다. 120명의 신규 확진자가 열흘 이상 이어져야 병상이 부족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아직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만일을 대비해 추가 병상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온 하강으로 인해서 실내 활동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는 집중적으로 방역수칙 점검을 강화할 예정에 있고요. 경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양산 33명, 창원과 거제 강 16명, 김해 9명, 사천 8명 등 모두 99명으로 일상회복 뒤 두 번째로 많은 수를 기록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전국의 신규 확진자는 처음으로 5천 명대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미접종자가 많은 소아 청소년 감염이 늘면서 정부가 백신 접종 참여를 거듭 호소했습니다.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뒤 확진된 40대 부부에 대한 오미크론 변이 감염 여부는 오늘 밤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서병립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 이래 최다인 5,123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중증 환자는 723명으로 처음으로 7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순까지 1,300여 개 병상을 더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4주간 소아청소년 10만 명당 확진자는 약 100명으로 성인 76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최근 2주 동안 확진된 12살에서 17살 청소년 2,909명 중 99.9%가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 스스로의 건강을 지킬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백신 접종이며 정부는 필요한 사항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 기한을 다음 달 22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오는 13일부터 2주 동안은 집중 지원 주간을 운영해 학교별 단체 접종도 진행합니다. 한편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뒤 귀국 직후 확진된 40대 부부 등에 대한 오미크론 변이 감염 여부가 오늘 밤 발표될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확진된 부부와 추가 감염된 자녀와 지인 등 모두 4명에 대해 변이 여부를 확인하는 유전체 전부 분석을 진행 중입니다. 범정부 합동 TF를 꾸린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PCR 분석법 개발을 최대한 서두르는 한편
방역 강화 대책도 조만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지역 사적 모임 규모와 식당, 카페, 미접종, 방문 인원 축소, 방역 패스 적용 대상 확대 등을 포함하는 추가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해 이번 주 중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고 청와대는 오미크론 확진자가 늘어나면 대대적인 방역 조치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일본에서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로 처음 확인된 나미비아 외교관이 인천을 거쳐 일본에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본 현지 매체들은 이 외교관이 지난달 27일 에티오피아에서 출발하는 비행기에 탑승한 뒤 다음 날 오후 인천공항을 거쳐 일본 나리타 국제공항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동선은 파악되지 않았지만 인천공항에서는 일단 항공기에서 내려 공항 시설에 머문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새 변이인 오미크론이 브라질에서도 2명의 감염자가 나오면서 6개 대륙 모두에 확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세계 곳곳은 다시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심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라질 보건당국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귀국한 부부가 오미크론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미크론은 지난달 24일 아프리카에서 처음 보고된 뒤 일주일 만에 6대주 모두에서 나왔습니다. 감염자가 보고된 나라는 현재 20개 나라에 달합니다. 특히 유럽에선 벨기에에서 이 첫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보고된 지 불과 나흘 만에 10개 나라에서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영국 보건당국은 자국 지역사회 내에서 이미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했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오미크론의 2번째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교도통신은 2번째 감염자가 외국인이라고 전했습니다. 각국은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독일은 전 국민 백신 접종 의무화 카드를 꺼내들었고 벌써 22건의 감염 사례가 확인된 영국은 대중교통과 상점에서 마스크를 쓰게 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실외에서도 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아직 오미크론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다며 차분하고 이성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심연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자문단이 제약사 머크가 개발한 먹는 코로나 알약에 대해 긴급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백신 항체를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얼마나 효능을 발휘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양순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몰루피라비르에 대해 미 식품의약국 자문단이 긴급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FDA 자문단은 9시간 넘게 경론을 벌인 결과 찬성 13명, 반대 10명으로 치료제 사용을 긴급 승인하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만 치료제를 복용 시 나타날 수 있는 안전성 문제를 고려해 임신 기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권고했습니다. Several safety issues were identified based on non-clinical findings that impact the patient population for authorized use and require the implementation of risk mitigation strategies. 새 변이 오미크론의 효력을 발휘할지 여부에 대해선 제약사 머크 측은 바이러스의 복제를 막도록 설계된 만큼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And we expect, based on what we know about the Omicron variant, that molnupiravir would be effective against this particular variant. 몰루피라비르는 지난 10월 경증 코로나 환자를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 50%의 효능으로 입원과 사망을 막았지만 최종적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며 효능이 30%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주사를 맞지 않고 집에서 알약을 먹어 치료가 가능한 만큼 여전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식품의약국이 자문단의 권고를 받아들여 몰루피라비르의 사용을 긴급 승인하면 머크는 300만 회차분을 곧바로 미국 정부에 제공하게 됩니다. 미 식품의약국은 이와 별도로 화이자가 개발한 코로나 알약에 대해서도 긴급 승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문단 회의를 소집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열리지 못했던 희망 나눔 캠페인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이 올해는 열렸습니다. 이번 모금 목표액은 80억 3,700만 원인데요.
성금 모금은 오늘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이어집니다. 80억 3,700만 원이 모여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까지 오르려면 많은 분들의 온기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최진석 기자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직원들에게 수어를 가르치는 안정미 선생님.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를 쓰면서 의사소통이 불편했습니다. 특히 장애 아동들과의 언어 발달 수업 때도 입모양을 서로 볼 수 없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입이 보이는 마스크 1,200장을 지원받으면서 걱정을 덜 수 있었습니다. 희망 나눔 캠페인 덕분입니다. 코로나19를 이겨내는 사회 백신 역할을 하는 캠페인이 올해도 시작됐습니다. 올해 모금 목표액은 80억 3,700만 원. 1%가 모금될 때마다 사랑의 온도탑 수은주가 1도씩 오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입니다만 도민 여러분 십시일반 많이 동참해 주셔서 사랑의 온도탑 100도를 활활 끓일 수 있게끔 같이 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 기부자는 창원에서 10년째 살고 있는 미얀마인으로 한국인들이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고 기부를 결심했습니다. 쿠데타 때문에 우리 미얀마가 많이 힘들잖아요. 그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셨고요. 미얀마 사람들이 많이 힘이 돼요. 그다음 저도 그거 보고 너무 기뻐했고요. 캠페인은 오늘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 동안 펼쳐집니다. 올해는 계좌 입금과 자동 응답 시스템 ARS, 문자 메시지는 물론 QR코드로도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이틀째 잠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공약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했고 충청을 방문 중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주 52시간제 완화 등을 약속했습니다. 대선 소식 조태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틀째 공식 일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산과 순천 등을 돌며 당내 인사들을 만나고 지역 현안을 듣고 있습니다. 어젯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을 만나 선대위 인선 갈등 등을 상의했고 오늘 오전엔 윤석열 후보 측근으로 알려진 장제원 의원 사무실을 기습 방문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연락이 안 된다면서도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서기보단 기다려보겠다는 기류입니다. 당무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도 아니고 지금 부산에 뭐라 그럴까 좀 리프레시하기 위해서 간 것 같은데 예정된 충청 지역 일정을 사흘째 이어가면서 주 52시간제를 완화하고 기업가의 상속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등 현 정부 정책 수정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표 공약인 국토보유세 도입도 국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강행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국민 설득을 우선 강조하긴 했지만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겁니다. 이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공약도 반대가 적지 않자 거둬들인 바 있습니다. 나의 확신이 반드시 100% 옳은 일도 아니고 또 옳은 일이라고 해도 주인이 원치 않은 일을 강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AI 개발자와 데이터 전문가 등 20, 30대 청년 인재 4명을 영입하는 자리에선 청년 문제 전담부처 신설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부산 경남에서 지역 지지세 결집에 나섰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선대위 첫 회의에서 정권 교체를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기한을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기획재정부와 함께 막판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만나 예산안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역화폐 예산 증액 여부와 소상공인 지원 방식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기획재정부는 여야가 제안한 증액 규모가 커 현실적 절충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 여부가 오늘 가려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열었습니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서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 원 중 25억 원을 실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김해의 한 공장 안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는 50대 남성을 경찰이 실탄을 쏜 끝에 붙잡았습니다. 이 남성은 허벅지에 실탄 3발을 맞았는데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기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관 2명이 도로에 주차된 화물차를 둘러봅니다. 무언가를 손에 쥔 남성이 화물차에서 내리더니 경찰관을 따돌리고 유유히 공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쇠파이프를 든 강도가 공장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오려 한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된 건 오늘 새벽 4시 50분쯤. 이 남성이 손에 들고 있던 건 70cm가량의 날카로운 흉기였습니다. 경찰은 공장으로 들어가는 이 남성에게 테이저건을 쏴 명중시켰지만 두꺼운 옷을 입고 있어 아무런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제지를 뿌리친 이 남성은 현관문을 부순 뒤 2층 사무실로 달아났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한 뒤에도 컴퓨터를 부수고 10여 분 동안 흉기를 휘두른 이 남성은 경찰이 쏜 실탄 3발을 맞고서야 범행을 멈췄습니다. 허벅지에 실탄 3발을 맞은 이 남성은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포탄 한 발을 쏘면서 경고 후에도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휘두르기 때문에 총기를 사용했습니다. 이 남성은 손에 들고 있던 흉기 이외에 또 다른 흉기 2점을 양쪽 팔에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해당 공장 관계자와 대금 정산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치료가 끝난 뒤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한편 최근 4년 동안 경남경찰이 총기를 사용해 범인을 검거한 사례는 모두 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박기훈입니다. 인천에서는 지난달에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경찰의 부실 대응을 수사 중인 전담팀이 해당 지구대 등 6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인천경찰청장은 이번 사건에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솔지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지구대에서 경찰 관계자가 압수품을 가지고 나옵니다. 직무유기 혐의 들여다보실 계획이십니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 혐의를 수사 중인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전담팀은 당시 출동경찰관이 근무했던 지구대 등 6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인천경찰청 112 상황실과 정보통신 운영계, 인천 노년경찰서, 인천소방본부 상황실과 안전센터 등입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신고 녹음 파일과 경찰 무전 내용, 상황 보고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처음에 신고가 들어왔잖아요. 112 쪽에. 그다음에 119 쪽에 이제 또 신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상황 보고라든지 뭐 여러 가지 확인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로부터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인천 노년경찰서장과 해당 지구대장, 현장 출동 경찰관 등 4명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송민헌 인천경찰청장은 오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송 청장은 입장문을 통해 경찰 부실 대응에 총괄 책임을 지고 인천경찰청장직에서 물러남과 동시에 경찰을 퇴직한다고 밝혔습니다. 후임 청장 인선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힌 송 청장은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장에 출동했던 순경과 경위 2명의 경찰관은 어제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의 중징계가 결정됐습니다. KBS 뉴스 허솔지입니다. 김소영 기자의 뉴스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앞서 뉴스7 경남을 통해서 경남형 공유대학의 가능성과 과제를 석 달여 동안 8편에 걸쳐서 집중 보도해드렸습니다. 보도 이후 공유대학의 지원자가 대폭 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자, 김소영 기자, 올해 공유대학 지원자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지난해 공유대학 첫 모집에서는 전체 300명 정원에 294명이 지원해 미달 사태를 빚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00명 모집에 전체 709명이 지원해 1.41대 1을 기록했습니다.
전공별 지원 현황을 볼까요? 전체 8개 전공 가운데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건 미래 모빌리티로 100명 모집에 209명이 몰렸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 기계 설계와 이 모빌리티, 저탄소 그린 에너지 순으로 경쟁률이 높았는데요. 이 자율주행과 스마트 팩토리처럼 4차 산업혁명의 시대 미래 유망 산업과 관련된 학과들의 지원이 집중됐습니다. 김 기자, 공유대학에 대해서 석 달여에 걸쳐서 취재를 했는데요. 잘 될 것이냐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두 번째 모집 만에 공유대학의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나요? 네, 개별 대학들이 보유한 교수진과 기자재, 연구 인프라를 공유해 질 높은 수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고요. 기업 인턴십과 기업체 연계 커리큘럼, 산업 협력의 기회가 많다는 점은 이 취업난을 좌절하는 지방대 학생들에게 가장 큰 강점입니다. 특히 올해는 경남, 울산이 결합한 복수형으로 전환됐습니다. 경남과 울산 지역 학생들이 서로 다른 지역 대학에 교차로 지원할 수 있게 되면서 선택지도 넓어졌는데요. 실제로 올해 경남의 지원자 10명 가운데 3명이 울산대에 개설된 융복합 전공에 지원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SK케미칼 등 울산 지역 대기업들과도 연계가 가능해지면서 취업의 문이 더 넓어졌다는 점도 지원자가 늘어난 배경입니다. 그렇군요. 이 경남형 공유대학처럼 앞으로 이런 형태의 대학 간 결집이 더 늘어날 것도 같은데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공유대학의 기반인 지역혁신 플랫폼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국제 공모 사업으로 광주 전남과 대전 세종, 충북 등 전국 4곳에서 운영 중입니다. 대학 간 결집의 시도 한국이 처음은 아닌데요. 미국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대학 컨소시엄의 경우 워싱턴대와 아메리칸대, 메릴랜드 등 워싱턴 지역 18개 대학이 1960년대부터 사실상 한 캠퍼스처럼 운영돼 왔습니다. 교육강국인 핀란드에서는 2010년 정부 주도로 헬싱키 경제대와 디자인대, 공과대를 통합한 알토 대학교를 출범시켰는데요. 4차 산업혁명과 대학의 위기가 가속화되는 지금 이 대학들이 거대한 변화에 직면했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인사이트였습니다. 합천 일회공원 관련 속보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우리나라의 지명정비 책임 운영기관으로 갈등이 생기면 지명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역할도 하는데요. 유독 일회공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현준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고 이어서 특별한 분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좀 더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합천군은 2007년 고 전두환 씨의 호를 따 일회공원이라고 결정하면서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생존 인물의 이름은 배제한다는 원칙도 어겼습니다. 이 때문에 일회공원은 정부 고시가 되지 않은 비공식 지명에 불과합니다. 공공시설에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원칙에 위배되고 그런 점에서 심의가 만약에 올라왔다면 이것은 기각될 가능성이 크겠다. 이처럼 미고시된 지명을 발굴하고 규범화하는 것이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의 업무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2016년 충북 충주시와 제천시, 단양군에 걸쳐 있는 인공호수의 지명을 두고 충주호, 청풍호, 단양호로 각 자치단체와 주민들이 갈등을 빚자 지명 정비를 위해 지명위원회 개최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경남 지역 8,700여 개의 미고시 지명을 정비할 것을 경상남도 등에 요청했지만 일회공원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공식 인터뷰는 거부한 채 KBS에 보낸 답변서에서 일회공원에 대해서는 합천군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일회공원 명칭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이 14년 동안 이어진 데에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시 법을 위반했다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그리고 헌법 질서에 반하는 이런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것 자체가 국토지리정보원의 직무유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일회공원 명칭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합천군 등의 지명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도민 서명운동을 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계속되고 있는 합천 일회공원 명칭 변경 논란을 광주 5월 단체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경남도민에게 광주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전하기 위해 5.18 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가 광주에서 경남 창원까지 직접 왔습니다. 만나보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광주에서 오셨습니까? 네, 광주에서 지금 왔습니다. 네,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그 5월 단체들은 일회공원 논란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매우 의아했습니다. 아직도 일회공원? 이를테면 일회공원이라면 네. 전두환공원이라는 말이잖아요. 네. 전두환 때문에 지금 고통받는 사람들 여전한데 그런 그 안타까움, 네. 섭섭함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름을 바로 잡아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해봅니다. 네, KBS 취재 결과 일회공원 명명 당시에 정부의 생존인물 임명 배제 원칙 그리고 지명위원회 절차까지 이제 무시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지금 14년 동안 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절차를 제대로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요. 네. 다만 제가 볼 때는 어떤 특정한 곳에 이름을 정할 때는 그곳을 사는 사람들이나 방문하는 사람들 기대가 있을 겁니다. 그 네. 기대감 있을 것이고요. 그 이름을 지었을 때 약간의 자랑스러움도 있어야 할 것이에요. 네. 그런데 일회공원을 합천 군민들 혹은 국민들이 그걸 자랑스러워할까? 아, 이름 잘 지었네 그럴까?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름을 바로 잡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절차도 어겼다면은 절차를 지켜서 네. 이번 기회에 바로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합천 군민들 사이에서도 명칭을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과 변경해야 된다는 입장이 좀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단체들은 그러면 지명위원회를 지금이라도 소집해달라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좀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우선 이제 합천 군민들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할 예. 거라고 봐요. 우선적으로 그러겠죠. 그런 다음에 바로 이제 그 합천군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 책임 있는 분들이 저는 빨리 결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군을 이끌어가는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또 군정을 함께 이끌어가는 그런 정치인들이 이번 기회에 서로 나서서 떠넘길 게 아니라 바로 결정하는 가장 저는 우선적이고 가장 빨리 결정할 수 있는 일이 될 거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모셨으니까 최근에 전두환 씨의 사망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합천군은 공식적인 분향소나 추모 행사는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당시에 전시 문중에서 설치한 분향소에 합천 군수가 조문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습니까? 우선 뭐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네. 세상을 뜬 사람을 우리가 생각하면 한 번쯤은 성찰할 시간을 가질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두환 씨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학살자이기도 하고 또 독재자였죠. 그 사람을 추모한다는 것 이것은 정치인이라면 저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사실 전두환의 죽음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세계인들도 주목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인들의 어떤 태도가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어떤 품격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독재자의 죽음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는 분명하게 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10월 27일 바로 이 자리에서요. 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의 사무국장을 모시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하셨던 말씀이 합천과 경남의 시민단체가 이제 만났다. 합천과 경남의 시민단체가 이제 광주 망월동을 찾아갔다. 그래서 합천 구민으로서 대신 사죄를 좀 드리고 미안함을 표현을 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전두환 적폐청산에 대해서도 함께하기로 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연대 계획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가요? 우선 뭐 이 일회공원 명칭으로 이제 전두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5.18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예. 합천 군민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5.18 기념재단 입장에서는 그런 국민들의 노력 그리고 경남도의 그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왔고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회공원 명칭이 바뀔 때까지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네, 그 10월 27일 이슈 대담 때는 내년 5.18 기념식을 합천에서도 공동 개최를 하기를 원한다 그런 발언도 하고 가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진전이 좀 있습니까?
논의를 계속 해야 되겠죠. 예. 아무래도 5월 18일은 국가기념일이니까 다양한 이제 전국의 광역 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합니다. 예. 기념식을 하는데요. 합천군에서 기념 행사를 개최한다면 굉장히 의미도 클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5.18 기념재단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네. 모양을 만들어 가야 될 것이죠. 알겠습니다. 또 전두환 흔적 지우기와 역사 바로 세우기를 또 전국적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시다시피 백담사, 네. 전두환 씨가 유배 갔던 곳이라고 그런가요? 백담사에는 그동안에 그 전두환이 머물렀던 그 장소에 그 유물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좀 전시되고 있었어요. 예. 근데 그게 2년 전에 그게 전부 다 폐기가 됐습니다. 네. 그 이제 말하자면 백담사 자체의 노력도 있었고 조교적인 뭐 선택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 하나 더 드리자면은 전북 정읍에 한 마을이 있습니다. 네. 그 마을에 이제 전두환 대통령 때 아마 다녀간 모양이에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대통령이 다녀간 곳 그래서 기념비를 세워놨던 모양입니다. 네. 그게 이제 오랫동안 있다가 마을 청년들이 그걸 알고 이 좀 부끄러운 기념비를 우리 마을에다 왜 세워놨느냐라고 해서 청년들의 의견을 논의를 거쳐서 그 마을 전두환 기념비를 철거를 네. 했거든요. 예. 이게 뭐냐면 이제 결국에는 전두환 미화, 찬양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네. 지금 있는 셈인데 이것을 지우는 혹은 정리하는 작업 역시 제가 볼 때는 해당 예. 관계된 단체나 기관, 주민들이 우선 나서서 하면 좋겠다. 네. 이런 바람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멀리서 와주셨는데 오늘 바로 돌아가십니까? 예, 조금 이따 돌아갈 예정입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건강히 조심히 또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에 댐 하류 지역 주민들이 침수 피해를 입으면서 피해 배상을 요구했는데요. 1년 넉 달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국가와 자치단체가 경남 합천댐 하류 주민들에게 피해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남강댐과 섬진강댐 하류 주민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 경남 합천댐과 남강댐 등 곳곳에서 갑자기 많은 물을 흘려보내면서 댐 하류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민들은 댐 관리를 잘못했다며 피해 배상을 요구했고 1년 4개월 만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첫 배상 결정이 나왔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는 피해 신청인 360여 명에 대해 신청 금액의 72%인 57억여 원 배상을 결정했습니다. 국가가 50%, 수자원공사 25%, 경상남도와 합천군 각각 12.5%라는 분담 비율까지 제시했습니다. 대부분 기관은 환경분쟁조정위의 결정을 수용했습니다. 피해 주민들이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조정 결과를 수용할 계획입니다. 합천 피해 주민들도 이 같은 결정을 수긍했습니다. 어떤 잘못 부분들은 그나마 가려진 것 같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그 피해 배상률 부분을 볼 때는 그 정도 같으면 괜찮지 않느냐. 댐 하류 피해 배상 첫 결과에 남강댐과 섬진강댐 하류 피해 주민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합천하고 청주의 기준이 다른 데도 기준이 될 것 같으니 좀 한 70%, 72%가 아니고 뭐 좀 더 나왔으면은 좀 더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죠. 피해 주민들은 올해 안에 조정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지난달 말 1차 회의가 열린 지역도 있어 최종 결론은 해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사천 소방서가 오늘 사천 다솔사에서 겨울철 화재 대비 훈련을 했습니다. 오늘 훈련에는 소방대원 26명 등 30여 명이 물탱크차와 산불 진화 차량 등 장비 8대를 동원해 1시간 반 동안 목재 건물 화재 진압 방법을 익히는 등 합동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45분쯤 하동군 화계면 범항리의 한 산 중턱에 있는 산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산장 한 채가 다 탔고 소방대원 30여 명이 현재 잔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은 전기 누전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불이 다 꺼진 뒤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산청군 농가 7,700여 곳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125억 원을 지급합니다. 5,000제곱미터 이하 소규모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농가 3,900여 곳에는 각 120만 원씩, 5,000제곱미터 이상 농가 3,800여 곳에는 규모에 따라 78억여 원을 나눠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지난해부터 농촌 공동체 유지 등을 위해 지급되고 있습니다. 남해군이 새 군청 건물을 지으면서 철거되는 남해읍 서변리 일대 주민들의 생활 모습을 기록한 서변마을을 만들었습니다. 이 책에는 서변리 주민 24명의 이야기와 철거를 앞둔 건물 44곳의 사진 등이 담겼습니다. 남해군은 새 군청 안에 역사 기록관을 만들고 철거된 마을과 골목 모습을 모형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거제 반값 아파트 개발이익 환수 시민연대가 권민호 전 거제시장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했습니다. 시민연대는 오늘 통영지청을 찾아 반값 아파트를 추진한 권 전 시장이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협약서를 변경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앞서 시민연대는 같은 혐의로 변광용 시장 등 거제시 전현직 공무원 3명을 고발했습니다. 진보당 경남도당이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는 민생 3법 제정을 위한 국민청원을 시작했습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오늘 민생 3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민 동의청원 시작을 선언하고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서민 계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돌봄 노동자와 농민기본법,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창원 등 경남의 8개 시지역을 빛방사 허용 기준을 적용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내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이 되면 가로등과 우개광고물 조명, 건축물 장식 조명 등은 빛공해가 되지 않도록 허용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 지난해 경남 지역은 빛방사 허용 기준을 57.6%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0월 개관한 창원 3.15 이거 발원지 기념관이 전시작품 일부를 수정 보완해 오늘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기념관은 1층 전시실에 당시 의거에 참여한 시민 사진을 전면 배치하고 3.15 의거와 관련된 설명도 보완했습니다. 3.15 의거 발원지 기념관은 이승만 전 대통령 사진을 1층 전면에 배치했다가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지역관 유치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문화분권이 지역 균형 발전의 시금석이라며 현대미술관 지역관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국립현대미술관 지역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 반영이 불투명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경남입니다. 12월의 시작부터 추위의 기세가 매섭습니다. 오늘 종일 찬바람이 불며 날이 추웠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도 더 춥습니다. 아침 기온이 일제히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창원이 영하 2도, 진주 영하 5도, 의령은 영하 6도로 출발하고요. 체감온도는 이보다 조금 더 낮습니다. 오늘보다 옷차림을 더욱 따뜻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래도 낮에는 햇볕이 들면서 오늘보다 기온이 약간 올라갑니다. 창원과 김해 9도, 의령 10도로 오늘보다 3, 4도가량 높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5도 안팎까지 크게 떨어지지만 낮 기온은 사천이 10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동부 앞바다를 제외한 모든 해상에서 다소 높게 일고요. 남해동부 먼바다에는 오후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모레 금요일에는 기온이 약간 오르지만 주말인 토요일 또다시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동그란 3개의 빨간 열매 익히 아실 겁니다. 각각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경남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사랑의 열매 모금 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저희 KBS 앵커들도 오늘부터 사랑의 열매를 달고 뉴스를 합니다.
기부 방법도 다양화되고 있으니까요. 나와 가족은 물론 이웃도 돌아보는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오늘도 뉴스7 경남입니다.